저를 걱정하며 집에 오셨다니 안타깝지만 여기서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오랜 달을 보낸 후 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로 인해 빈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 있기조차 힘든 극도의 나약함은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는 나에게 차갑게 다가와 이혼 서류를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사입니다. 지난달에 막 30이 되었고 20대부터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승진을 하고 지금은 여러 명의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일을 맡게 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갑이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뒀다. 내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남들의 질투와 시기를 당하다 일만 하다 보면 결혼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일하다 지치면 결혼할 생각인가 내면의 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지지를 받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이런 악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해에 나는 이미 28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 설립된 부서로 옮겨져 열정이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업무를 위해 이 새로운 부서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경멸했던 사람들은 저의 성취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으며 저를 깊은 자신감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이 자신감의 기간 동안 중요한 사건이 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만난 맥스는 저보다 5살 위이고 원래 영업팀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자태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었고 온화한 표정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상큼한 미소가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동료, 상사들 몰래 동경하면서도 연애보다는 일을 우선시했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전문적인 파트너로 엄격하게 대했고 일은 예상보다 훨씬 바쁘고 고객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쳤습니다. 평소에는 상사의 빈정거림에 무감각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지나치게 예민해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은 맥스는 내 상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늦게까지 도와주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나의 신뢰와 존경은 맥스와 함께 일하면서 혼자서 작업을 완료한다고 믿었지만 작업이 느려지자 협력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맥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생활 전처의 불륜으로 이혼하고 딸을 혼자 키우다가 회사에 늦게 출근하고 초등학생 딸을 혼자 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과드립니다. 사실 제 딸이 10살이 되었지만 충분히 독립적입니다. 혼자서 저녁을 만들고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 혼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데 그녀를 외롭게 만든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마치 우리 집을 부양하는 어린 아내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맥스의 조금 슬픈 미소를 보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처음으로 그의 취약함을 보았고 그 차이가 나에게 강한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맥스를 단순히 동료가 아닌 남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맥스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 나는 더욱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스가 직장에서 힘들 때마다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도록 맥스가 하루라도 빨리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딸과 마음 깊은 곳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그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파티를 함께했지만 초등학생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고려하여 나는 이기적인 욕망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지만 점차 우리의 관계는 바뀌었고 맥스는 자신의 취약점을 나에게만 공개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사는 퇴근 후 어느 날 술집에서 잠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심코 그에게 내 마음을 고백했지만 그는 당시 내 마음속에 피어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귀머거리로 거절했지만 나는 고백 후 약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를 열렬히 추구했습니다. 맥스가 마침내 마음을 열고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귄 지 1년 차에 우리는 상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거듭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상대와 초혼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면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자 엄마는 이렇게 말했고 아빠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부모님은 내가 아이를 낳은 그와 전처의 결혼을 걱정했다. 부모님은 젊었을 때 중매 결혼을 했었다. 너무 어려서 결혼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맥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인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결코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모님의 승인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하다 직장에서 결혼을 발표했지만 오랜 직장 동료들이 나를 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성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생활로의 전환은 원활한 결혼을 위해 일상 업무 사이에 점진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결혼 이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나는 주말에 맥스를 방문하고 그의 딸 KT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고 함께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식사를 준비함으로써 그와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KT의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맥스에게서 배운 내용에 따르면 그녀의 명확한 답변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에 바른 KT는 기본적으로 우리 활동이 끝나면 즉시 사적인 공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T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어서 아마 그냥 맥스가 이 말을 했을 때 미소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긴장하고 있어요. KT가 나에게 연락하고 말을 했을 때 KT의 행동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맥스가 나에게 보여준 앨범과 액자 사진에서 그녀는 단순한 긴장감이 아닌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웃고 있는 KT의 사진이 가득해요. KT가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봐 걱정했지만 수줍음이 많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KT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계속 다짐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주말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맥스가 샤워를 하고 있는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시 부엌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위층으로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KT가 복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KT에게 달려가고 싶어두나 본능적으로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우선이라 악수하며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는 몇 분 안에 도착했고 맥스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KT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맥스에게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재촉했고 우리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KT가 치료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걱정과 불안으로 몸을 떨면서 어느새 깊은 밤이 되었고 간호사가 우리를 인도한 후에도 바깥은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나는 너무 산만해서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이해한 것은 KT가 이식 수술이 필요한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으며 부모로서 우리의 의료 검사가 다음 날 아침에 먼저 필요하다는 것뿐이었다. 의사가 우리에게 직접 연락했고 나는 받았다. 그 순간 내 장기가 KT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좋은 소식 나는 필요하다면 이식 수술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았습니다. 수술의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맥스에게 내 마음을 전하자 딸도 살려달라고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KT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단호하게 말했다. 큰 부담이 되더라도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리지만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니까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눈물을 참기 힘든 것 같았어.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 힘을 달라고 간청했어. 나는 결심했어. 바로 연락했어. 병원에서 수술 일정을 잡기 위해 후속 기간 동안 2번의 수술을 한 지 약 한 달 만에 마침내 KT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KT의 몸은 제가 기증한 장기를 받아들였고 예상보다 회복이 빨랐지만 저는 심한 빈혈을 겪었습니다. 수술하고 얼마 후에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휠체어가 필요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찾아왔을 때 아직도 창백해 보여요. 한동안 그랬던 건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그 당시에는 특별히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의사들과 저는 솔직히 불안했지만 걱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퇴원을 고대하고 있던 남편과 KT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의 부작용이 대화를 나누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아침부터 밤까지 몸이 불편했습니다. 장기병원 의원은 KT가 무사히 기소된 지 며칠 만에 가능한 한 빨리 퇴원하고 싶은 마음을 더욱 강하게 지배하면서 일상생활과 가족,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의사의 허락을 받고 집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은 남은 이사 작업을 모두 마치고 새 삶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KT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녀의 얼굴 표정을 상상하면서 이 행사가 우리를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남편과 KT를 행복하게 해줄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통과해 들어섰을 때 발걸음이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읽지 않은 신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흩어진 편지와 함께 정크 메일과 빌 신발이 신발장에 보관되지 않고 바닥에 반쯤 흩어져 있었고, 거꾸로 된 문 매트가 제자리에 남아있어 입구에서 무질서한 일상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일하느라 바빠서 청소를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희망은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음식물 찌꺼기가 흩뿌려져 있고 쓰레기통에는 빈잔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액체를 흘린 듯한 맥주캔 얼룩은 말라붙어 바닥에 끈적끈적했고, 깔끔한 괴물은 아닌데 방 전체가 불쾌한 냄새로 가득 찼다. 너무 지저분해서 머리가 아팠다. 벌써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에 뒤돌아보니 남편이 더러운 담요를 덮은 소파에 앉아 땀에 젖어 구겨진 티셔츠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KT는 어디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물었다. 너 걱정돼서 일을 빼먹고 여기서 기다렸어. 너가 오자마자 감사할 줄 모르는 설교를 받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분명히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사람의 말은 나에게 차갑게 말했어. 혹시 나를 데리러 올까봐 걱정했지만 그 무뚝뚝한 얼굴을 보고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말을 삼켰다.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살짝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엉망인 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기 때문이고, KT는 내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녀는 지금 그녀의 방에 갇혀 있지 않았나요? 그는 경로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KT에 대해 한 번도 욕한 적이 없는 맥스가 혼자서 집에 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면 더 빨리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야 하지 않았나요? 무정한 여자가 비꼬듯 혀를 꼬집더니 갑자기 종이 몇 장을 눌렀습니다. 갑작스런 행동에 깜짝 놀랐다. 서류를 받았더니 이혼 서류인 걸 알았다. 이게 뭐지, 무슨 뜻인지 당황스러워 물어봤다. 내가 아파도 급히 집에 가는 건 안타깝지만 내 결정은 확고하다. 집도 무시하고 돈을 다 내도록 해라. 병원비는 내 탓이고 이 집이 난장판이 된 건 내 잘못이야. 빈혈이라던가 뭐 그냥 귀찮은 일 때문에 집안일을 게을리한 아내 KT도 너한테 마음을 달래주지 못한 것 같으니 둘 다에게 최선이야. 이제 헤어지자고 남편의 분노에 차갑게 말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사라진 걸 알 수 있었다. 너를 비난하거나 훈계할 생각은 없다. 오랫동안 집 밖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내 빈혈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집안일도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기회를 가족이 함께 즐기자. 내 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말을 안 들을 것 같았는데, 당신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내 재산을 바로 뒤쫓고 있는 당신은 택시를 탔어요. 오늘 집에 돌아와서 당신을 남편을 배려하는 친절한 아내로 생각하고 당신을 바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비난은 믿을 수 없으며 오해를 풀고 설명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했지만 그는 나를 장기를 잃어 일이나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내는 내 상태 때문에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고까지 했다. 딸을 기증한 후 폐단 취급을 당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남편의 무자비한 처사에 직면했습니다. 장기 이식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KT가 나에게 진짜 딸처럼 되어서 마음속 사랑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증자이자 수혜자로서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잠재력이 가득한 어린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원할 경우 불성실한 남편을 더 이상 도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와 마주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재산 분할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태평한 태도에 몹시 짜증이 났지만 변호사에게 이 문제를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 최근 회복된 나의 몸을 다시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원 중 소지품을 모두 가져가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의 협상은 수개월간 지속되었고 재산분할 청구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피고인이 결혼하면서 축적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었지만 결혼 전에 제가 열심히 쌓아두었던 저축은 나는 이혼이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혼 후 1년이 지나면 전 남편과 더 이상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했던 회사가 세계 최대 회사 중 하나였던 것처럼 일에 전념했습니다. 지역 및 부서 이동으로 인해 전 남편과 마주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비록 장기 이식으로 인해 몸은 작아졌지만 정기검진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KT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동료들이 전 남편의 주제를 피하고 그를 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새 아파트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맥스는 화질이 좋지 않아 인터폰 화면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우연히 문을 열었더니 전 남편이 나갈 때보다 훨씬 더 흐트러져 보였고 예전에 봤던 스타 세일즈맨의 흔적도 없이 온몸이 불편해 으르렁거렸지만 나디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1년 전에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합의했다. KT에 대해 병원에서 제대로 통보받았으니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차갑게 대답했다. 집에 있는 사람에게서 주소를 알아냈다. 부서 건강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직장에 복귀하셨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일 때문에 너무 가혹했던 거 아시죠? 널 위해서 한 일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제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그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말했어요. 마치 과거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제가 분명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메시지를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맥스는 충격과 분노로 창백하게 서 있었다. 맥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마침내 그는 약간 항아리 같은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고 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닫으려고 저항했지만 내 전 남편은 갑자기 화를 냈다.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닫고 잠그고 재빨리 방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상황을 설명한 뒤 경찰은 급히 도착했고 그 사람은 이후 연행됐다. 그러자 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고 매일 내 직장에 일도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화장실과 직원 식당 등 공공장소까지 나를 따라다니며 불쾌한 욕설을 퍼붓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신입사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인사 담당자 맥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멘토링 중이었는데 맥스가 나의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여 그의 행동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내 주장은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사건 중에 나는 내 주소를 그에게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는 맥스의 직속 부하였으며 우리는 회사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이전에 영업부서에서 거절할 수 없었던 그는 이혼 후 맥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KT는 제가 어머니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맥스가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자 집을 떠났습니다. KT의 방 KT는 맥스 바이 블러드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 남편의 가족이나 그의 전처의 혈통에 이 질병의 병력이 없었으며 KT의 혈통이 다음과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전처의 현재 남편이었습니다. KT가 태어나기 전 맥스와 전처 사이에 10년 넘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처의 불륜이 이혼의 원인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맥스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KT를 키웠다고 KT에 따르면 전 부인이 KT를 집으로 데려간 후 KT의 몸에서 여러 개의 타박상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맥스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 정보로 전처는 법적 조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양육권을 되찾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술을 반입하고 도박에 돈을 낭비한 맥스는 스트레스를 더 받았고 그 결과 전 부인의 자녀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고 회사에서 해고되었으며 재산 분할 지급도 추가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현재 소재와 활동을 알 수 없음.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나는 전 남편이 내 주소를 알고 있음을 알고 내 결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호기심으로 보는 이직 변경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내 업무의 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KT의 안녕과 그녀의 어머니로부터의 감사에 대해 읽을 때마다 KT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 행동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다음 달에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손주를 만나기 위해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야의 배가 커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야는 작은 방에서 즐겁게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4명의 자녀와 9명의 손주가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마야가 이미 임신 마지막 달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놀랐다 기쁘기도 하고 조금 불안하기도 해서 어머, 우리가 만난 지 1년 정도 되어서 말씀은 못했는데 아들 임신했어요.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내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축하하고 축복을 드릴까요? 큰 아들 사무엘이 계속 돈을 빼앗고 저축한 돈이 다 소진된 것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다소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마야에게 아기 축하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자리에 내가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다.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렸다. 방에서 나가고 이사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문이 반쯤 열려있는 사무엘 방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 그의 방은 어떤 모습일까? 문손잡이에 손을 대고 천천히 열자 방은 어지러워져 있었는데 왜 참았던 눈물이 이렇게 됐을까? 멍하니 서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인지 본 순간 여러 생각이 맴돌았지만 그건 절대 선택이 아니었어. 충동적으로 발코니에서 뛰어내렸어. 내 이름은 케이나.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몇 년 전 남편의 사망으로 헤어졌습니다. 남편의 사망이 3주년이 지나도 우울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의 조언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서 지금은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또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생선이 싸지 않나 바쁜 엄마들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기뻐요. 교복 입은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큰 도시락을 사오네요.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네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늠름해 보였어요. 제 아들 사무엘이 생각났어요. 제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 남자와 2 여자를 키우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4명 모두 대학에 진학했고 둘째 아들과 큰딸은 각각 훌륭한 파트너를 찾았고 이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많고 바쁘고 매일 손이 꽉 찼지만 큰 아들 사무엘은 결혼할 마음이 없었고 여전히 가족도 없이 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매우 배려심이 많았고 내가 하는 일을 솔선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설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리판에 돈을 쓰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배달된 판지 상자를 열었고 장비는 감탄했어요. 취미생활에 쓰기엔 괜찮은데 저축은 제대로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정기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가게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어요. 당신은 가나요? 이번 주말에도 바다낚시 나마트에서 작업복 입은 아저씨처럼 갈 거야. 얼굴과 팔이 햇볕에 그을렸어. 낚시를 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어. 건강하고 즐거웠던 것뿐이야. 바다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나도 알아. 사무엘이 새 낚시 도구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걸 알아요. 어린아이처럼 반짝이는 눈 옆에서 보물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첫째, 일요일 약속이 가득한 플래너였죠. 지난달 내 생일이었던 이날은 결혼한 아이들과 손자들까지 모두 나를 위해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특히 마야는 내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꼭 찾아오는 것이 매년의 전통이 됐다. 대가족이 있어서 행복했고 덕분에 축복을 느꼈어.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었어. 매년 생일 파티. 이 나이에 생일을 기다린다는 게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행복의 정점에 있었나 봐요. 혼자인데도 웃고 있었죠. 행복한 날들.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른 봄의 날인데 찬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자 사무엘은 어둠에 휩싸인 거실에 앉아 머리를 부여잡은 채 숨을 죽이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사무엘이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 사람이 미스라고 느낀 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재빨리 불을 켜고 사무엘을 위해 핫초코를 만들어줬어. 사무엘이 불을 켠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의 머리카락과 옷이 비에 젖어 있는 걸 봤어. 라이블리 햇볕에 그을린 표정이 창백해진 얼굴로 바뀌었다. 나는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나에게 해고되었다고 말했다. 내 상사가 나를 속였다고. 사실은 그의 실수였지만 내가 비난을 받았다. 면 사과하려고 하고 두 번째 기회를 요청하세요. 실수는 꽤 큰 프로젝트에 있었고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안 돼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무엘을 위로하는 것뿐이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냥 울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우울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믿었던 상사에게 배신당한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녁을 조금 먹고 그날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일과 취미를 바꾸던 사무엘은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 완전히 방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낚시도 그만두고 거실 한 구석에서 즐겨 하던 일을 했다. 낚시 도구를 살 때 버려진 빈 상자를 발견했다. 이렇게 영원히 계속 문을 닫아버릴까? 이렇게 활발했던 사무엘이 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지만 점점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서 사무엘과 대화를 시도했다. 문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어깨를 으쓱했어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나오세요. 날 내버려 두세요. 그는 다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갇혀 있는 동안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하면서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손님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지금은 나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근무가 끝나는 순간부터 집에 가는 길에 우울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 되어 멍하니 걸었다. 사무엘이 쾌유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매일 점심을 사러 오는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를 보니 어찌해야 할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나이의 아들이 누구에게 상담해야 할지, 어디로 상담해야 할지 모르고 갇혀 지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언을 구하다 헤매다 다른 아이들과 상의할 생각도 했지만 그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형제 사무엘에 대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2층 사무엘 방 앞에 가서 뭐라도 좀 내려오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네. 오늘 메뉴는 어서 와. 멍청한 생각이 들었나 봐. 아마 던진 거겠지. 문에 뭔가가 있어서 깜짝 놀랐고 몸서리쳤어요. 사무엘은 아마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그를 내버려 두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를 화나게 했을 것입니다. 스테이크를 테이블 위에 두어 나중에 데우실 수 있도록 할게요. 목소리를 떨게 하기 위해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내가 바랐던 것은 사무엘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며칠 뒤 쉬는 날 방에서 나온 사무엘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이 자라서 잠옷을 입고 단정치 못한 모습을 한 그는 냉장고를 뒤져 재고가 있는 맥주 3캔을 꺼내고 방으로 돌아왔다. 매일 술을 마신다는 생각이 너무 괴로워 점심시간에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알다시피 날 내버려 두세요. 술만 마시지 말고. 내 기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전처럼 낚시하러 가서 마음을 비우고 안 그런다는 건가요? 나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사무엘이 방에서 잘 나왔다고 말한 뒤 예전처럼 활기차게 지내길 바랄 뿐이야. 사무엘이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뛰쳐나온 것에 기뻐할 테니 어디로 가는지 말을 안 해준 걸까? 이런 지금 거실에 혼자 중얼거리는 건 그 말뿐이었다.
남편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지 궁금했다. 소집해도 괜찮아 집이 좀 어지러운 것뿐이야. 조금만 그게 마야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가끔 딸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던 것뿐이야. 아엔 근데 사무엘이 집에 틀어박힌 이후부터 우리는 집이 아닌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어. 집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마야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으나 네 번째 방문에서 그녀는 쉬는 시간의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았어. 수족관 레스토랑에서. 엄마가 뭔가 잘못됐어요. 요즘 밖에서 자주 만나는데 에일리는 즐거운 것 같아요. 에일리는 범고래 봉제 인형을 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내가 사준 건 사무엘이에요. 알았어요. 낚시하러 가면서 당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매주 낚시를 갑니다. 실제로는 잘 지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낚시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카지노에 가면서 방에서 멍하니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돈 관리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도박과 복권에 돈을 쓰기 시작했고 마야가 프라페를 한 모금 마셨다며 오늘 햇빛이 땀을 흘릴 만큼 따뜻했다며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피했다. 딸과 손녀를 지켜보는 겨울의 끝을 살짝 알리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그 바램은 물거품이 되었고 현실은 더욱 어려워졌다. 엄마 집에 가면 돈 좀 줘. 사무엘이 돈 달라고 재촉했어. 와트 왜 갑자기 뭐가 필요해요? 카지노에 가려고 하는데 새 기계가 있어서 시도했는데 결국 졌네요. 이미 카지노와 경마로 충분히 돌아가야 해서 빨리 돈이 필요해요. 복수를 하려고 지갑을 움켜쥐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돈을 손에 쥐고 사무엘이 회오리바람처럼 뛰쳐나왔습니다. 일이 너무 빨라서 목소리도 못 낼 정도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야 그 느낌이 엄습했고 돈을 빼낸 지갑이 복도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보자마자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았는데 어쩌다 이런 유언이 있게 되었는가.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무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정신적으로 지치고 절망적인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그가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 어느 순간 내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갑을 집에 두고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계산대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서 디지털 결제로 전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전자결제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현금이 없어 포인트도 쌓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줄 알았는데 사무엘이 내가 현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도대체 난 용돈만 좀 달라는 건데 왜 돈이 필요하지? 변화를 위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나요? 나한테 장난치지 마세요. 그가 계속 돈을 구걸하고 도박에 낭비한 돈을 나에게 주세요. 그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와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결국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고 나는 점차적으로 내 아이들과 손자들을 볼 기력을 잃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마야가 연락해서 완전 지쳤어. 야 생일이 거의 다 됐지. 매년 하던 대로 다음 주 일요일에 다 모이자. 마야가 달력을 확인해보니 올해도 내 손주들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고 했어. 14생일 축하 행사는 다음과 같았어. 실제로 다가오는 나는 마야미 사무엘의 현재 상태와 내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언급할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축하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절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내 아이들과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내 생일을 축하해주는 손자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나도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고맙다. 그날은 꼭 열어두겠다. 말하지 못한 말로 통화를 마쳤다. 사무엘에 대해 내가 말하지 않는 한 그리고 사무엘이 누구도 만나지 않는 한 누구도 그런 식으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과 나 사이에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사무엘하고 난 여느 때처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게 마야의 전화를 받고 납득하려는 듯이 중얼거렸다. 집 청소를 조금씩 시작해서 10명 이상은 못 모을 정도였다. 집이 어지러워서 먼지 쌓인 택배 상자 다 모아서 버린 복권 쓰레기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사무엘이 집에 없을 때 소리 지르니까 진공청소기로 청소했다. 생일 파티를 앞두고 너무 시끄러워서 열심히 청소를 하던 중 생일 파티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도착하기 1시간쯤 전 맑고 조용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집을 나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파티를 취소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댔는데 소음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막판에 취소가 안 됐어요. 다들 이미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고 그 사람은 방에서 한동안 맴돌다가 결국 조금 진정됐어요. 나에게서 돈을 좀 받고 카지노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형제자매를 만날 필요가 없으므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은 것은 사무엘이 아이들을 떠나고 손주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후에 모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들 생일 축하한다고 벅차오르고 9명의 손자들이 웃으며 함께 축하해 주었고 순진한 얼굴들이 공허함을 자아내며 왜 이들 앞에서도 행복한 척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아이들 괜찮아요. 오늘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작은 죄책감과 싸우며 다짐했어요. 생일 파티는 이미 시작됐어요. 거기 오르브 샐러드도 있고 모두가 준비한 ETS 치킨과 피자도 있었어요. 마야, 손주들이 시간을 들여 만든 생일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중앙에 있는 초콜릿 명판에 초콜릿 딸기와 블루베리가 듬뿍 올려져 있었습니다. 살짝 흔들리지만 귀여운 손글씨로 K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라고 적혀 있어 그들의 노력에 온기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멋진지 고마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준 그 노력이 나에겐 세상을 의미했어요. 마지막으로 크게 안아준 사람은 에일린이었어요. 고마워요. 애엔 딸기를 듬뿍 올려서 어린애 같은 발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고 난 엄마 또 안아줬어 할 말이 있어 마야가 말했지. 애인 옆에 서서 내려다보며 마야의 배가 커진 걸 보고 행복하게 쓰다듬고 있었어. 다음 달이면 10번째 손주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방은 사람들로 붐비고 나는 그녀가 이미 임신 마지막 달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놀랐고 기뻤고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우리는 약 1년 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지만 난 남자아이를 임신했어요.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네 그렇게 할게요. 웅크린 채 내 목에 팔을 감고 나를 안아주었어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한 소식을 축하하며 축복을 드렸습니다. 가족이 성장한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보낼게요. 그런 진심 어린 말을 주고받았지만 축하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계속 돈을 빼앗고 저축한 돈도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억누를 수 없다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마야에게 아기를 위한 축하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울 것 같아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반쯤 열린 사무엘 방이 눈에 띄었다.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열자 커튼이 당겨지고 방이 보였다. 불빛이 희미한 빈 맥주 캔과 페트병 찌꺼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음 복권과 친구 전표 낚시 잡지를 읽지 않은 채 방치된 비즈니스 가방이 찢어져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음 낚싯대 및 기타 장비가 밀려 있음 먼지 뒤덮인 구석에 서 있는 혼란 속에 어안이 벙벙해진 나는 참았던 눈물이 살며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발소리가 뒤돌아 서 있었다. 사무엘의 허름한 몸 사이로 초조함이 번쩍였다. 앞머리 또 졌으니 카지노로 돌아가야지. 돈 좀 더 줘. 제발 충분해. 닥치고 돈 줘.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 오늘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넌 애들한테 줄 돈이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 애들한테 줄 돈이 부족해. 나도 믿어. 거짓말하지 마. 난 그냥 너한테 불편을 끼칠 뿐이야. 사무엘 퓨리어스 나한테는 그만해. 나도 선물하고 싶어. 내 새 손자 뭔가 너무 안타깝고 내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않아. 사무엘을 피하고 다른 방을 찾아 도망쳤어. 결국 우리가 보통 빨래를 널던 방에 왔고 발코니가 연결되어 뒤를 돌아보았다. 사무엘이 나를 쫓아오는데 충혈된 팔이 휘두른다. 돈이 필요해. 돈을 줘. 서둘러 발코니로 나갔다. 사무엘이 나를 때리고 부상이 심하면 체포될 수도 있고 폭행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사회에 적응하다 보면 남은 형제자매, 손주들도 다치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건 꼭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충동적으로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다면 2층에서 뛰어내리면 골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탈출했다. 사무엘에게서는 작은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먼저 넘어지고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시야가 빨갛게 변했다가 파랗게 변했다가 어두워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순간적으로 온몸을 휩쓸었고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나를 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발코니에서 혼돈이 닥쳐온 사무엘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무엘의 모습 정원에 쓰러진 채 그는 흔들리고 겁에 질린 듯 잠시 후 사무엘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엔 멀리서 사무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후회인지 슬픔인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사의 말, 부상이 났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의사가 뛰어내렸다고 혼났다. 발코니 오른쪽 다리와 손목이 골절됐고 재활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제 아이들과 손자들은 제가 목숨을 다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안전하다고 기뻐하며 시간을 내어 방문할 때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야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했고 병원에 방문했을 때 기뻐서 울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엄마. 사무엘이 그런 말을 들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발코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고 그 결과 우리의 현재 재정 및 생활 상황이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보다 그녀는 나와 사무엘의 상황을 알고 딸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무엘의 해고에 대해 동정하면서 경제적으로 우리를 돕기 시작했고 사무엘 자신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고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운이 좋게도 작은 부동산 회사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병원으로 저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문제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딴 남자 같았어요. 단정하게 정리한 머리,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각오가 확연히 보였어요. 태도도 밝아졌고 사람이 정말 바꿀 수 있는 변화에 놀랐죠. 나에 대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이 갑자기 변했다는 사실에 놀랐을 뿐입니다. 그날 당신이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나에게서 탈출하려 했을 때 그는 당황하고 낙담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오후에 그때 내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같았어. 그때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 번쩍였어. 사무엘의 눈에 희미한 눈물이 그제서야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어. 발코니에서 뛰어내리기로 한 내 결정은 그것이 과감한 조치였다는 것을 아들이 봤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게 내 라인이야. 앞으로는 잘 챙겨줄게. 제발 날 떠나지 마. 약속대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사무엘은 해고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부상도 잘 낫고 퇴원 전은 사무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사무엘이 한 일에 대해 더 이상 사무엘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구름에는 희망이 있다는 속담이 있고 사무엘과 저는 이제 안정된 곳에 있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이번에는 제대로 축하할 계획을 세웠어요. 마야가 제대할 즈음의 파티에 관해 형제자매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하더군요. 마야의 아기가 태어났고 손주 10명이 있었는데 가장 귀여운 손을 가진 통통한 소년이었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뿐이고 마인로부터 많은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혼했고 5명의 자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늦게까지 일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불평했기 때문에 나는 들렀습니다. 퇴근 후 그의 아파트에서 집안일을 돕고 약간의 경제적 지원까지 했으나 큰 아들 마이크와 그의 배우자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장난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노했습니다. 매일 아파트까지 내 감정을 짓밟은 대가가 높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톰 마이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다음 주말에 그들은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안녕 엄마.
이제 곧 오늘부터 너랑 살게 될 거야. 우리 7명 모두 손주들을 잘 돌봐줘. 엄마, 우리도 이제 막 새 집에 도착했으니 새 집이구나. 너도 한 가지 더 착각하고 있어. 우리 7명이 함께 사는 게 아니고 8명이에요.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어리둥절한 마이크는 무시하고 안녕 전화를 끊었어. 내 이름은 낸시야. 55세 주부. 작년에 통과. 나는 결혼 30주년을 맞았어. 주변 사람들이 노년에 이혼하거나 별거 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남편과 저는 큰 다툼 없이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아들 마이크와 함께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었고 돌이켜보면 괴물을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는 늘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안 듣는 아이 톰의 어머니는 같은 마을에 혼자 살았다. 마이크가 싫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평소의 패턴은 내가 톰을 데리러 가서 어머니에게 혼나고 비웃는 것이었다. 시댁에서 마이크가 찡그린 이유는 항상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고 싶었지만 저녁으로 카레를 먹어서 화가 났습니다. 과외를 빼먹었다고 나에게 혼나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시어머니가 울면서 내 잘못이라고 판단할 때마다 할머니 집으로 도망가게 될 거라고 선생님한테 강의를 했어요. 미안, 마이크는 너처럼 섬세해서 더 힘써줘야 해. 그래, 다른 며느리들도 많지만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버릇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대신할 수 없어. 톰과 내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마이크는 자신의 행동을 결코 반성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나를 꾸짖을 때마다 나는 기분이 나빠져서 울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탐에게 그가 분노한 모든 것을 말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낸시한테는 내 아버지라 해도 용서 안 할 거야. 아,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 며느리가 늘 일만 하고 마이크를 무시해서 나쁜 아이로 변해가는 거. 톰이 스피커로 전화를 걸어놨기 때문이야. 일하느라 시어머니 말씀 다 들었어요. 낸시가 항상 마이크 혼자 돌봐주네요. 낸시는 일 잘하고 있어요. 부모 하나 무시하고 그 딸 밑에서 완전 빠졌어요. 나랑 같이 살면 시어머니 주문 괜찮아. 나중에 시어머니 톰한테 전화해서 무릎 다쳐서 톰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소리 지르고 일 그만두고 나한테 헌신하라고 해줄게. 결국 그녀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났지만 톰은 새남매와 상의한 후 단호히 거절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형수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의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이크는 어릴 때부터 늘 장난꾸러기였기 때문에 그녀와 멀어지고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크의 반항적인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온화했고 항상 시무룩하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알아차렸을 때 그의 반항적인 얼굴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탐과 나는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마이는 탐이 그를 꾸짖은 지 불과 3일 만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마이는 그 직후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시댁에서 톰에게 전화했어요. 마이크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3일 연속 지각하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엄마, 톰이 전화를 끊은 후에도 방해하지 마세요. 전화와 이메일은 쉬지 않았지만 탐은 계속해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과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위로해줬어요. 그 사람은 잘 지내나 보군요. 당신이 알기도 전에 갑자기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마이크가 없는 외로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이 낡아서 그 집에서 살다가 대대적인 수리를 하다가 갑자기 모든 일이 끝나서 갑자기 마이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오랜만이야 마이크. 나는 너무 힘들었어. 걱정이 돼서 연락이 안 돼서 눈물이 나고 예전에 말투로 잘 들어줘서 다행이다. 집에 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겠니? 그나저나 엄마 돈 있잖아. 깜짝 놀랐어. 그 사람 말에 너희 아버지는 관리직에 계시다. 우리는 돈이 좀 있고 나도 아르바이트를 해. 갑자기 질문에 왜 놀랐는지 물어봤어. 우리는 7 식구인데 지금 돈이 부족해 힘들어. 발레, 피아노, 영어, 수영 수업비가 치솟고 여자 5명 옷비가 쌓여서 월급이 턱없이 부족해요. 마이크의 공상과학 한탄에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요. 결혼하셨고 아내도 있고 아이도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줄게요. 주소 그럼 안 오실래요? 귀여운 손자 보고 싶으시겠죠? 그렇죠. 물론 아직 상황 파악 못한 채 올게요. 주말에 문 열자마자 알려준 주소로 방문했어요. 1LDK 아파트 거실 작은 입구부터 쓰레기가 넘쳐 반겨졌어요. 쓰러질 뻔한 현장 분홍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방 뒤에서 달려와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멋져요. 처음 만나 뵙기 위해 저는 에이버입니다. 큰 아들의 아내 에이버가 악수를 요청했고 손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에이버의 긴 손톱이 나를 긁어 거실에서 피를 흘리며 계속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뛰어다니고 마이크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네, 5 아이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텅 비어 통조림도 밥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근처 마트에 가서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미트 스파게티를 만들어 마이크가 불평하자 프라이드 치킨은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아, 그랬나? 나 미안해. 내가 원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지. 아, 괜찮아. 어차피 매일 올 거야. 아바 말해. 깜짝 놀랐어. 그럼 내일은 프라이드 치킨 제발 매일은 못해. 나 빼고는 매일 일에 일요일은 오후 300시까지 끝나요. 그 후에 여기로 와도 됩니다. 마이크와 에이버 둘 다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AA와 저는 집에 늦게 도착하므로 학교 돌봄 비용이 많이 들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후에 아이들을 돌봐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일을 줄여야 했고 월급도 삭감되었습니다. 에이버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것에 감동되어 일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포기했습니다. 먼저 육아를 하고 퇴근 후 큰아들 집에서 청소와 저녁 준비를 돕기 시작했는데 다음 날 아무리 치워도 집은 또 과자 포장지 버린 옷과 캔주스, 술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오후 9시쯤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방문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도와줬어요. 마이크와 아바는 항상 돈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저임금 일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나 아이들의 생일날에도 손주 한 명 한 명에게 새해 선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는 일까지 1년 넘게 이런 일상을 보낸 끝에 나는 더 스트레인으로 인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미안해요. 내가 마이크에게 전화로 사과했더니 마이크가 실망한 것 같으니 잠시 올 수 있겠어. 무리하게 해서 미안해 엄마 제발 편히 쉬어라. 내가 톰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마이크가 결국 걱정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게 기분 좋게 놀랐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마이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료가 낮에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들었는데 정말 내 대답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해서 다음날 퇴근 후 시내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T 근처에서 차를 타고 1시간을 기다리며 큰아들과 그의 아내가 카지노에서 나와 내 차를 지나며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대박을 쳤습니다. 에이버는 놀아야 합니다. 밤에 밖에 나가는 것보다 나랑 더 많이 같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가끔은 너처럼 카지노에서 노는 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곧 일을 시작하면 안 될까? 아파트 임대 공과금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될 거야. 알았어. 괜찮아. 엄마한테만 부탁하면 돼. 믿을 수가 없었어. 잘 들었어. 손자 5을 낳은 건 이미 효자지. 집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엄마가 우리를 위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영원히 놀면서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고 나면 언제 하게 될까요? 대시보드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좌절감에 나는 그들의 아파트를 쉬게 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그들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일로 바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을 짓밟은 대가는 상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주말에 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마이크가 전화했습니다. 안녕 엄마, 곧 도착할 거예요. 탐이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 살 것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로 전화를 전환했습니다. 우리 7명 모두 잘 지내세요. 손주 엄마 방금 전에 시어머니께서 마이크 엄청 많이 연락 주시고 애들 물건도 보내주셔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제 막 도착했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우리 새집도 작은 수정 거기 우리 7명이 아니고 8
명인데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 안녕. 어리둥절한 마이크 무시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시에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차에서 내려 검은 대문을 열고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나무들에 둘러싸인 빨간 지붕의 양옥을 다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정말 사랑스럽네요. 꿈만 같은 중고지만 내부 상태는 양호했지만 낸시는 우리가 개조하기로 결정한 집을 마이크와 그의 가족에게 넘겨야 했다는 게 답답하지 않나요? 찡그린 얼굴을 한 마이크와 그의 가족에게 제가 톰에게 대답했는데 톰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거절합니다. 톰의 단호한 선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도움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죠? 좋아요.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게 됐어요. 내 이전 요청이 승인되어 기쁘네요. 근처 지역 지점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문을 밀고 이삿짐을 집으로 가져오는 이삿짐 지시를 가끔 지켜보던 중 마이가 이사한 지 3일 만에 예상보다 빨리 전화했습니다. 엄마 부탁드립니다. 돌아와요. 간청합니다. 자동 응답기에서 수십 개의 메시지를 본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대답했을 때 불평하려고 그는 눈물에 가까운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에이버는 그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1LDK 아파트에서 5LDK 집으로 이사한 건 참 좋은 일이지 않나요? 우리와 함께 사는 할머니를 위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의 항의에 웃을 뻔했습니다. 제 여동생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이크와 함께 우리 집에 살자고 제안했다. 나의 변덕스러운 시어머니는 자기 종족의 인내심을 다 써버리고 끈질긴 며느리와 사위들에게 지쳐 다른 친척들에게 외면받고 부르퉁해지고 싶어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무릎이 안 좋아도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한 푼도 기부해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는 거 아냐. 너도 마찬가지지. 내가 엄하게 거짓말해서 내가 놀러가는 동안 나한테 집안일 시키려고 일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 난 지쳤다는 걸 잘 알면서 매일 퇴근하고 남처럼 대해주다가 집세나 생활비 내기 싫어서 과감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뻔뻔함에는 한계가 있어. 무음 마이크에 더 엄하게 덧붙인 건 당연하지 않나. 부모가 자식을 돌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왜? 애를 낳았는데 애완동물이라도 주인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데 일하지 않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대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신발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마이크와 아바가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을지도 모르죠. 제가 필요한 것을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에게 붙잡혔어요. 환한 표정을 짓는 시어머니. 오 시어머니 반가워요. 글쎄요, 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소리쳤어요. 낸시, 당신이 나한테 좋은 며느리를 차버렸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마이게 아내 AA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와 무슨 관계인지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발을 내려다보며 얼굴을 찡그린 채 복도와 거실에 쓰레기가 넘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부엌까지 걸어가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스스로 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3명의 성인 모두 그곳이 날이 갈수록 더러워지고 여름이 되면 벌레와 쥐가 몰려들고 청소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소녀에게 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청소하라고 하면 직접 만들라고 합니다. 못들은 척 하루 종일 휴대폰만 한다. 요리도 안 하고 그냥 밥을 사서 테이블 위에 봉지에 담아 놔둔다. 집이 엉망이다.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다. 며느리를 돌봐야 한다. 제대로 말하면 네이버에게 직접 말해야 하고 그녀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마이가 집안일을 책임져야 합니다. 남자가 집안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당신 정신이 나갔습니까? 시어머니가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를 제대로 훈계하지 못한 잘못이네. 와서 청소하고 그 사이에 집안일을 하면서 맨날 일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알바일 뿐이지. 날 챙겨주면 되는 거잖아. 아내 일은 사양해야겠군요. 나도 바빠요. 손자와 그의 사랑스러운 증손자들과 함께 즐겁게 정리하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건방지고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남자라면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들을 못 낳는 며느리는 귀찮은 일을 했을 텐데 마이크는 그냥 이혼해야지. 나는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마이크에게 직접 말하지 않느냐고 말했고
아바는 물론 그랬고 마이크는 다리가 안 좋은데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에 몹시 화를 냈다. 언제 그렇게 무정해져서 내 아이들이 미워하는가? 나를 노려보았다. 난 이제 여기 오지도 않을 거고 전화도 안 받을 거야.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차로 돌아가는 밤에 전화가 계속 걸려서 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고 낸시한테 상담도 했어요.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돼요. 나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거예요. 당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이미 그 사람과 부인한 게 확실합니까?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너무 지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톰과 제가 제 어머니를 차단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법률 담당자의 연락 마이크가 마지못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크가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대출 통지서가 왔어요. 왜 저한테로 보내졌나요? 이 집은 당신 집 맞죠? 제가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집이에요. 휴가 때 방문했을 때 집 소유권을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지요. 마이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들렸어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셨군요. 정말 그렇군요. 그 사람의 경솔한 대답에 경악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소유권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동의하에 너희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았는데 너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지? 거기 살아서 돈 내는 사람이 너여야 하는데 우리는 멈췄어. 허니들 집을 혼자 나간 거야. 어떻게 내가 한 달에 $1000를 지불할 거라고 기대하냐. 마이크는 화를 내며 에바와 나 둘 다 죽음에 빠져들고 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되는 건 진지하게 일하면 돈을 점차적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해 듣기 싫거든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마이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확실히 그 사람은 유령처럼 창백했어요. 벌금 $50,000 그냥 나에게 $50,000만 주면 한동안은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마이크가 최근 필사적으로 애원했어요. 나 $50,000만 주면 경마를 잘하고 있어요. 2배로 할 수 있어요. 아니 1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전 아파트 밀린 집세도 갚을 수 있고 도박으로 짊어진 빚도 신용카드 대출도 갚을 수 있다. 마이크의 목소리는 신이 났다. 어서 제발 내 귀여운 손주들이 힘들게 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가족들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앙을 억눌러주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고 말했어. 입학식 때마다 돈을 줬어. 크리스마스 생일 새해 선물 평소보다 더 많이 했어. 그 모든 것을 다 합치면 $10,000도 안 되니 부모님으로서는 전혀 턱없이 부족한 돈이 있으면 아이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돈이 더 있으면 우리에게 더 많이 주면 충분하다고 꾸짖었고 엠이 다른 사람에게 헐떡거렸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톰과 나는 너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일한다. 우리는 노후에 너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살기 위해 일한다. 나는 마이크에게 어린애에게 말하듯이 말했다. 너는 30살이구나. 언제쯤 될 생각이지? 독립 취직하고 진지하게 일을 시작하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당신은 지금은 부모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에이버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커플임으로 함께 일하세요. 마이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장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알고 보니 큰아들 부부가 대출금 $100,000를 갚지 못해 아이들이 버린 집을 몇 달 만에 팔아야 했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집은 수리 없이는 팔 수 없었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에이버와 마이는 집을 팔아서 얻은 적은 돈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일할 계획을 세웠던 아이들과 함께 오래된 1DK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둘 다 내 돈에 의존해 남몰래 빚을 더 쌓고 있던 터라 부모님께 의지한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 물러서는 게 믿기지 않아 쉽게 신경을 닥쳐 내 아내 생각 부모님에게 돈만 달라고 하면 되고 부부싸움이 계속돼 이웃들로부터 소음 민원을 받고 아파트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그 후 장남과 그의 아내는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며 반복적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톰과 저는 우리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실수 지금은 말하기가 너무 늦었지만 마이크는 아이들이 있는 30세 성인입니다.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열심히 일하길 바랍니다. 톰의 친척들로부터 큰 싸움 끝에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집으로 이사하여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가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의 까다로운 성격으로 인해 짝꿍 에이전시에서 거절당하고 그녀의 집은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했습니다. 톰 그리고 넓은 정원이 있는 양옥에서 시어머니의 눈물에 대한 부당한 혼도, 장남 부부의 하녀 취급도 받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숲을 산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미술관과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노년기의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고 남편 마이크와 화해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 같은 양로원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이름은 스칼렛이야. 내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드라마의 줄거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모두 사실이다. 그것은 내 과거의 일부이다. 모든 것은 늦은 나이에 시작되었다. 20대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사랑의 눈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괜찮아 보이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와중에 동료에게 좋은 남자는 없냐고 물었더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실제로 저를 소개해 준 변호사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직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 같은 사람의 여자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은 인정합니다. 우월감이 있어서 친구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스칼렛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라이언이에요. 그렇게 처음 만났어요. 라이언에 대한 첫인상은 그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진지하고 친절한 남자. 들어보셨겠지만 남자친구로 딱 원하는 유형의 남자예요. 저는 변호사로 일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변호사와 얘기하는 게 좀 겁이 나네요. 오, 제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약속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격식을 차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농담을 너무 많이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이 우리 친구에게서 자주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할 때 종종 어색함을 느낍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이언 감사합니다. 가족 문제로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직장에 입사하고 누군가가 내 이력서에서 내가 가장 높은 이수한 교육을 중학교에서 볼 때마다 판단의 계단을 느낄 때까지 그것의 대부분은 세상이 항상 친절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지만 라이언은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준 그 말을 들으니 라이언은 이야기하기 쉬웠고 토론할 흥미로운 주제가 많았고 항상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네요. 택시를 이용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 계획은 제가 차비를 내도록 해주세요. 아, 정말 친절하지만 우리 오늘 막 만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밤에 택시비를 제가 부담한다면 다른 차를 타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어요? 나랑 데이트하자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 말에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한 말을 들으니 가슴이 설렜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설렘을 느꼈고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어. 그 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경우 회의를 시작한 사람은 라이언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나를 좋아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어서 보십시오. 너한테는 딱 어울릴 줄 알았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와, 이거 인기 브랜드 목걸이 아닌가? 내 판매원이 딱 좋을 것 같다며 추천한 거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요. 마음에 드셔서 기뻐요. 우리는 누가 봐도 직업상 친절한 성격의 변호사를 부러워할 이상적인 커플이었고 그는 데이트 비용을 모두 지불했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에게 선물을 주는 일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부러움을 표현했다. 환경이 좀 자만했을 수도 있고 결혼도 얼마 안 걸려서 라이언이 사귄 지 6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했죠.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예라고 했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서로의 좋은 점만 보는 단계에 있어서는 물론 어떤 결점도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너무 이르긴 했지만 우리를 부러워했던 유니온 친구들이 나를 만들어준 것을 주위 모두가 축하했다.
기분이 정말 좋아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혼여행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이 결혼이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이언, 오늘 밤 또 늦을 건가요? 우리 오늘 밤 회사 모임이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나 알다시피 우리는 신혼부부입니다.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우리 수입은 알죠?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정말 고맙고 불평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면 돼.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집 근처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 더 많은 자유시간과 남편의 높은 수입으로 변호사로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새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대화하기 쉬웠지만 시간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것처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은 라이언과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이언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이해했고 무엇이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주위에 달걀 껍질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라이언은 부부가 되고 나서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원래 그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는 그냥 척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겁이 나서 그런 생각을 멈췄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일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 밥 먹으러 나가고 여기저기 잘 다녔다고 연애할 땐 상대방 망가뜨려야 한다고 하던가? 방금 뭐라 그랬어?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들었어? 이미 잡았어. 그게 내가 원했던 건 내가 말한 대로 해주는 아내뿐이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당신이 쉬운 직업을 갖고 있고 우리는 돈이 부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이유가 뭐죠? 그 말에 난 우리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 문제인 줄 알았어. 난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이언이 그 말을 듣고 무시하며 손을 흔들며 한 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 나는 속았었다. 라이언, 그동안 내 잘못도 있었지만 이건 너무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혼을 생각했지만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친구나 친구들에게 상의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라이언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이제야 제가 누군지 깨닫고 계시네요.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네, 실망했어요. 다행히 우리에겐 아이가 없어서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당신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혼을 원해요. 네, 그렇군요. 웃긴. 당신은 내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이혼하고 싶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잘 살아. 그니까 친구나 부모님한테도 상의도 못할 텐데 나랑 이혼하면 정말 갈 곳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인 취급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쁘다. 무슨 말을 했는지. 이혼하자 할 수 있다. 더 이상 너와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 괜찮다고 하면 이혼하자. 하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올 사람은 너라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변호사다. 라이언이 나에게 너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쓸모없는 여자지만 이를 악물고 견디며 이혼 서류를 건넸다. 라이언은 확실히 일리가 있었다. 집을 나간 뒤 갈 곳이 없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이혼한 친구들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라이언은 끝까지 냉정했고 이혼 서류 다 쓴 순간 나가 이제 넌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소지품이 얼마 없어서 빨리 짐을 싸서 다음 날까지 마치 여행 가방 하나를 굴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았어요. 고맙게도 밖은 아직 날이 밝아서 무작정 걸었어요. 내일 일이 있어서 근처 호텔을 찾아야겠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야, 스칼렛, 너 뭐야? 당황해서 뒤돌아보니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안나가 내 결혼식에서 친구들을 대신해 연설을 했었다. 여행 가방은 무엇이었는지, 도망친 건지, 무슨 장난을 쳤던 건지 안나의 순진한 미소에 왠지 눈물이 났다. 내가 우는 모습을 보니 안나는 이해하는 것 같았어. 지금은 내 집에 있어도 돼.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 안나는 항상 이랬지만 그녀는 터프하고 무뚝뚝하게 그녀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 더 사려 깊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잘 적응합니다. 나는 항상 그녀에 대해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이 결혼에 대해 나에게 축복을 줬을 때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파란색인데 이게 당신 남편에 대한 것인가요?
당신 얼굴에 나타난 그 표정을 어떻게 알았나요? 맞지만 어떻게 알아냈나요? 직감적으로요. 라이언 아닌가요? 그 사람에 관한 뭔가가 항상 나에게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너무 행복해서 당신의 기분을 꺾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아마도 내가 말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들었더라도 나는 아마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너,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마음에 더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오늘 밤은 제 집에 묵으세요. 급하게 떠난 것 같군요. 갈 곳이 더 없는 것 같군요. 항상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너 안나의 친절함이 날 또 울게 만들었. 울음이 오케이. 그녀의 놀림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했고 결국엔 더 울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녀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안나가 내 등을 비비면서 울면서 찾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물론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적은 수입으로 그녀에게 집세를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내가 더 벌 때까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 감정을 정리한 후 부모님께 이혼에 대해 말씀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 당신은 남자친구가 없었나요? 제가 여기 있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는 사실 이혼했어요. 당신이 결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당신과 함께 축하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솔직히 축하할 분위기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안타깝고 역시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기분 나빠서 너한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랬는데 솔직히 이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동의를 거부해서 지금 공식화하려고 노력 중이야. 법적 소송 중이냐? 싸움 후 그는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서로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확신하지 않아서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변호사가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변호사를 다시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을 때마다 꽤 능숙해서 어쨌든 너무 끔찍해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예, 어떻게든 애너를 돕고 아마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법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이에 그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고 놀랍게도 발전하면서 법학 공부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설렘이 즐거웠고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몇 년 후 내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 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 안나는 여전히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오늘 안나와 나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5번째 중재 세션을 위해 법원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 안에서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안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귀하의 사건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라이언. 잠깐만요. 전 남편 라이언 별로 안 놀랐는데 라이언이 저보고 충격 먹은 거 뭔데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안나 친구예요. 당신이 그 사람 친구가 재미있을까봐 걱정돼서 왔어요. 라이언이 만들어줬어요. 나에 대한 욕설에나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그녀를 안심시켜줬어. 나는 눈빛으로 괜찮아. 너 같은 고졸자가 여기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법정은 별로 내 씬이 아니겠지. 근데 고소당할지도 몰라.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오늘 우리는 내 변호를 위해 여기 있고 나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기대할 것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말을 포기한 사건 같아서 라이언은 투박하게 웃으며 우리가 그를 따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저는 블레이크 애너의 남편이고 저는 그의 아내 애너이기 전에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자신을 소개하도록 합시다. 이제 이 이혼으로 이어진 이유와 상황에 대해 논의합시다. 블레이크 씨, 네,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엄숙한 중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예상대로 상대 변호사의 평판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상당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이언의 기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박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의뢰인인 애너조차 좌절감에 한숨을 쉬는 모습조차 눈에 띄게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애너가 우리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공평해 보일 뿐입니다. 이제 애너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재판장님, 땀을 많이 흘린 라이언이 애너에게 자신있게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을 들었다 깜짝 놀랐다. 라이언이 들고 있던 손수건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재판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충성심의 변경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재판 도중에 변호사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임하셔야 합니다. 즉시 교체.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에마어 라이언 대신에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친구에게 스카우리트이라는 길 잃은 학생에게 저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스카우리트의 법대생이라는 뜻인가요? 그녀가 당신을 변호하기를 원하신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나는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의가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흥미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았고 겉으로는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거의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고 단순한 길 잃은 학생은 그럴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이기세요. 잠깐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상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스칼렛에게 당신을 대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대생이 학교를 중퇴한 건 고사하고 이미 특이한 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게 분명한데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 재판을 연기합시다. 왜 저 여자는 고등학생일까요? 아무런 지성이 없는 학교 중퇴자 그녀가 이 법정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수이고 상당히 심각한 비난입니다. 사실 그녀는 전국 최고의 로스쿨 중 한 곳에 등록하여 동료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그녀가 확실히 교육적 배경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사람보다 변호사로서 더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인류 학생이고 시간이 부족하니 이해 없으시면 라이언 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철회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이언은 한동안 항의했지만 결국 판사의 비호를 받은 것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반박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런 말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는 학생이 사건을 맡을 때 법정을 떠났습니다. 변호인 역할 후임자가 필요하지만 판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판사는 실제로 저에게 이 직위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법학도로서 저의 잠재력을 인정했고 자랑하지 않았지만 저는 법률 지식을 흡수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좋아하지 않지만 법은 달랐고 애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애너가 나를 변호사로 선택하고 판사가 내 신분을 공개했을 때 내 마음의 일부는 라이언보다 더 나은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안고 있던 좌절감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라이언이 법정을 떠날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작아 보였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에게 조종당했다는 생각은 나를 분노로 가득 채웠지만 이제는 당면한 일에 집중해야 했고 결국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애너와 나는 놀랍게도 변호사가 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애너와 나는 우리의 승리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센세이션이 되었습니다. 노련한 변호사에게 먹이를 주는 길 잃은 학생은 전례가 없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의 교육 배경으로 인해 당신의 꿈은 더욱 놀랍습니다. 당신의 교육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이 나를 소개하는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얕잡아본 라이언은 뉴스에서도 불명예스러운 변호사로 묘사되었습니다. 라이언은 그의 로펌에서 필연적으로 해고되었고 대중의 몰락으로 새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날씬했는데 라이언이 나한테 스칼렛한테 연락했어. 내가 틀렸어. 사과할게. 그럼 언론에 좀 설명해줄래? 너 욕한 건 오해였다고. 오해였어. 어쩜 모든 게 사실이었어. 아니 도움이 된다면
그런 말은 하지마. 난 너랑 다시 만날 의향도 있어. 말문이 막히네. 너 정말 바보야. 안녕 안녕. 말할 것도 없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잠깐만 스칼렛 강제로 통화를 끊은 지 몇 달이 지났어. 마지막 이야기. 라이언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